본격적으로 이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나 소피아의 상징입니다. 두 개의 엘리베이터 기둥이죠. 참 부조화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17세기 1600년대 만들어진 이 건축물과 20세기의 엘리베이터 유리 창문이 유리 그 구조물이죠. 참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이게 스페인이 아닌가 싶어요. 스페인은 문화와 음식과 민족의 조합들이 많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남부지방에는 이슬람의 상징이죠. 그라나다 궁전이 있었고 과거에는 지금은 카톨릭 국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와 민족의 융합처럼 건축물도 융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현대미술은 융합이라는 것이 또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잘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통유리 엘리베이터는 레이나 소피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구이기도 해요. 사바티니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입구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지나가면 바로 이 옆에 삼각형 모양의 철제 지붕이 있습니다. 이건 누벨관이라고 해요. 관이 두 개로 나눈다는 말이죠. 사바티니관과 누벨관. 앞서 보여드린 이 오래된 석조 건물은 1700년대까지 사용했었던 실제 병원이었어요. 군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병원이었거든요. 그 건물, 과거에 그 당시 건축가 사바티니가 설계했다라고 해서 과거 시설을 그대로 사바티니관이라고 하고 여기에 확장을 한 겁니다. 현대 건축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유럽이 부러운 건 기존의 건축물들을 철거하지 않는 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재개발도 좋지만 그냥 저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오로지 미학적 관점에서는 좀 아쉽죠. 예전 것을 무조건 철거하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과거의 건축물에다가 현대적인 재료를 붙인 거예요. 접목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융합, 조합, 접목을 좋아하는 공간이야. 미술도 융합. 이게 바로 현대미술이다라는 뉘앙스를 서서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나 소피아에서 꼭 봐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꼭 봐야 할 작품 중에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레이나 소피아는 건물부터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부터가 현대미술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바티니관과 장 누벨관, 1700년대 건축물과 2000년대 건축물이 교집합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건물과 현대 건물이 만나는 그 순간을 보세요. 이 천장에 철제 지붕들과 철제 골조가 있잖아요. 그런 H빔도 들어가 있고요. 현대 건축의 재료가 과거의 재료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융합입니다. 믹스앤매치를 건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는 예술관이니 우리는 시작부터가 현대미술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 건축물의 뉘앙스부터가 현대미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장, 삼각형 모양 광장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을 반기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간의 융합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재료와 시간의 융합. 재료라는 것은 두 다른 재료의 융합이고요. 시간의 융합은 2000년대와 1700년대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포인트도 감상해 보시고요. 이 공간 아래에 분놀림이라고 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있습니다. 앤디 워홀과 더불어서 미국의 최고의 팝아트 작가로 손꼽히는 그가 레이나 소피아에 만든 작품이에요. 네, 제목은 브러시 스트로크, 분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꽤나 큽니다. 가까이 가시게 되면 이 시간보다 훨씬 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커요. 옆에 사람들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자,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뭐 스카프 같지도 않나요? 목도리를 풀어놓은 것일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제목부터가 브러시 스트로크예요. 브러시 스트로크, 붓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2004년경에 이 레이나 소피아에서 자신만의 리히텐슈타인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걸 전시 끝난 후에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레이나 소피아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떤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리히텐슈타인은 사실 이분과 같은 작가였었어요. 이분은 뭐냐면 추상 표현주의. 혹시 작품 아시나요?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물감을
팔레트에 풀어서 채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잭슨 폴록은 이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젤을 세우고 캔버스로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저 페인트통을 들고 다녀요. 거기에 사방을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우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우연도 다 계획적인 거예요. 막 그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평가들에게 나의 우연은 다 계획된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잭슨 폴록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그만의 아쉬움도 있어요. 폴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피카소가 다 해버렸어. 이런 블라블라블라. 거기 화나서 에이! 던져버린 것들이 바로 자신만의 액션 페인팅이 되어버렸던 거죠. 또 동료가 찾아와서 그 물감통을 잘못 건드렸나 봐요. 물감통에 떨어지는 그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보고 드리핑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감을 뿌려가면서 그리는 액션 페인팅과 페인트통을 흘리면서 그리는 드리핑 기법, 이 모든 기법들은 그렇게 우연한 일상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추상 표현주의로 그렸죠. 추상에다가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작품은 바로 이런 작품이에요. 네, 잭슨 폴록의 가을 리듬입니다. 가을 리듬. 좀 벽지 같지 않나요? 메트로폴리탄 가시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가을 리듬을 보고 그땐 몰랐어요. 이게 왜 가을 리듬일까? 그러니까 제목에 꽂혀서 저는 그래서 가끔은 캡션을 보지 않고 작품 먼저 보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해요. 우리가 캡션을 보게 되면, 캡션의 제목을 먼저 보게 되면 거기에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작가들은 무죄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잭슨 폴록이 표현하고 있는 가을 리듬이 주는 그 이미지가 전달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처음에는 전달이 안 됐어요. 와, 이게 수천억 대라고? 이런 마인드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갑자기 이게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예요. 한 2년 전일까? 2022년도? 네. 그때 양수리에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그곳을 산책을 하던 중에 가족과 함께, 가을이었어요. 그때 바라보았던 가을 나무를 봤는데 잭슨 폴록의 이 가을 리듬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너무 닭살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 순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접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모를 것 같지만 그 모를 것 같은 이미지들이, 그 잔상들이 언젠가 내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폴록은 이걸 말한 게 아니었을까 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가을 리듬이구나. 전 세계 어디서나 있는 가을의 느낌을 그는 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러시 스트로크는 잭슨 폴록처럼 추상 표현주의를 시도했고 같은 길을 갔던 리히텐슈타인이 제안한 겁니다. 예술가들의 결과가 아닌 예술가들이 붓질로 그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이 지나간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 흔적,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들을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리히텐슈타인이 우리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 분놀림보다도 이 작품 때문이었어요. 만화를 작품으로 남긴 사람. 바로 이런 이미지들로 유명합니다. 행복한 눈물, 그리고 이것 좀 봐 미키, 이 작품들을 남기면서 유명해졌어요. 사실 이건 만화잖아요. 만화가 어떻게 예술일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방식도 실제 일일이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실크 스크린 같은 그 인쇄하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마치 프린터기에서 잉크를 넣고 나오게 되는 모습처럼 그렇게 작업을 만들었대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추상 표현주의처럼 잭슨 폴록과 같은 그런 결을 따라서 이 리히텐슈타인이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예술가인 거 알잖아요? 화가인 걸 알잖아요? 아빠는 이렇게 못 그리죠? 라면서 가져온 게 미키마우스였대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아빠, 난 미키마우스 좋아하는데 이렇게 못 그리잖아요. 아빠는. 그렇죠. 거기에 뭔가 느낌이 왔던 거죠. 리히텐슈타인은 말합니다. 예술을 한다면서 대중을 위한
인간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면서 정작 어린 내 아들이 만족할 만한 그림도 못 그리는구나. 내가 그리는 이 표현주의라는 것은 추상 표현주의 얼마나 난해한 것인가.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본 거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잡지 좋아하고요. 신문 좋아하고요. 만화 좋아하고요. 그냥 대중적인 아트죠. 포퓰러.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예술로 만든 게 포퓰러 아트, 팝아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앤디 워홀이고, 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죠. 그리고 작업 방식도 대중적이었던 거예요. 작업 방식마저도 작가가 일일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 공장 생산, 그 당시 미국의 산업사회 같은 거, 그런 대중적인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도 대중 생산처럼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앤디 워홀의 캠벨 스포켄이라던가 또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라던가 또 이런 리히텐슈타인의 만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미술의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미부여, 고정관념 파괴, 만화도 예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입구에 있으니 꼭 보시고요. 이제 사바티니관이라고 하는 중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적 건축물의 장르배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17세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도 고즈넉하고요. 그런데 가운데 보시겠어요? 17, 18세기의 건축물의 느낌이 운연한 이런 공간에 웬 모빌이 가운데 있냐고요. 모빌. 아래에 있는 분수대와 완벽히 대조를 이룹니다. 알렉산더 칼도의 모빌입니다. 칼도는 모빌로 유명하죠. 이 작품은 카르멘이라고 하거든요. 카르멘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첫 번째, 스페인 사람들은 대다수의 여성 이름에 쓰이기도 합니다. 뭐 영희, 민희, 뭐 영숙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수많은 마리아가 있듯이 외국에는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거든요. 카르멘. 하지만 우리가 떠오르는 카르멘은 혹시 오페라 좋아하시나요? 오페라? 네. 조르주 비지 오페라 카르멘. 세비야,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했던 카르멘. 사실 그런 매혹적인 그 무희죠. 집시 여인을 표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칼더는요, 이걸 카르멘으로 왜 정했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스페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르멘 오페라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처럼 매혹적인 모습처럼 춤을 잘 추기도 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모빌을 카르멘으로 지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바람판들이 있거든요. 약간 삼각형 형태의 이런 바람 부는 흔들리는 판들.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밖에 없어요. 노랑, 빨강은 오로지 스페인의 국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현대미술관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색깔을 넣었고요. 스페인식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저 모빌들이 다 움직여요. 마치 플라멩고를 추는 무희들처럼 매혹적인 카르멘이나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카르멘이라고 지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빌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빌도 고정관념 파괴인 겁니다. 여러분, 조각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각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광화문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또 세종대왕의 조각상도 보세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궁금증이었었어요. 칼더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왜 조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 나는 움직여보고 싶은걸? 그는 그렇게 움직이는 조각들을 만들었대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모빌과 스테이빌이에요. 모빌, 움직입니다. 스테이블, 안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삼각형에 안정된 받침대가 있어요. 삼각형의 받침대는 스테이빌이죠. 늘 안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 거기에 모빌을 달았어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스테이블과 모빌이라고 하는 두 극과 극의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있다는 거죠. 믹스 앤 매치잖아요. 융합이잖아요. 거기에 조각은 왜 고정돼야 하는가? 고정되지 않아도 조각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파괴. 거기 의미 부여한 내용들. 이게 바로 현대미술의 키워드가 다 들어있는 압권. 바로 칼더의 모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품으로도 나오게 되고 뭐 천장에 달아놓고도 하잖아요. 그런 시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칼더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정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파괴한 거예요. 늘 이런 발상의 전환. 이것이 바로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나 소피아 가시면 중정에 앉아보세요.
앉아서 고전학과 풍경도 느껴보시고 건축도 감상하시고 하면서 이 오래된 고전 미술, 견고한 이 벽돌 건물 사이에 존재하는 현대 미술, 거기에 바람 불면 살랑살랑 춤추는 까르멘을 직접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레나 소피아의 최고 스타죠.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 나 너무 타이트해서 진짜 여기 다 보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은 봐야 돼. 그래도 레나 소피아에서 이거 하나만큼 보면 안 될까? 딱 한 것만 꼭 뽑아주세요. 그런 게 있다면 뭘까?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의외로 이 레나 소피아가 말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나 소피아의 작품들을 다 하나씩 보면서 느낀 결과 스페인의 현대미술가들이 많이 있고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작품들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다 대부분 스페인 내전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살 때, 행복할 때는 영감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삶이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는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 실제 피카소도 본인이 굶주리고 물감살 돈도 없고 그럴 때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했거든요. 시대의 아픔, 스페인의 가장 아픈 상처, 스페인 내전은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대표적으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것이 있죠. 게르니카는 스페인의 마을입니다. 스페인 북쪽 빌바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바스크 지방인데요. 바스크의 주도 빌바오라는 지역 근처에는 아주 작은 마을, 전체 인구 6,000명에 불과했던 게르니카라는 작은 마을이 있대요. 거기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피카소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반출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언젠가 내 조국이 자유를 찾는 그날, 이 그림을 스페인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피카소의 말이 이루어진 셈이죠. 정말 큽니다. 무려 가로가 8m까지 가요. 높이는 3m 49cm. 농구대 세워놓으면 농구대만한 높이거든요. 그 끝까지 엄청나게 대작을 할 수 있겠죠. 이 큰 대작을 무려 일주일 안에 다 그렸던 것이 피카소였어요. 미친 듯이 계속 그림만 그린 거죠. 과연 어떤 사건이었길래 피카소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막 그리게 만들었을까라는 건데요. 먼저 게르니카는 색이 없습니다. 유채색이 없어요. 채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색이 주는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감상자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색이 주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란색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파란색은 시원하다, 청량감이 있다, 또 때로는 우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I'm blue라는 표현도 하니까요. 또 빨간색은 사랑이죠. 뜨거운 열정, 따뜻함 이런 게 들어가죠. 하지만 검정색, 회색, 하얀색, 무채색을 썼다는 것은 어떤 색이 주는 의도를 없애려는 피카소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검정이면 애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 이 그림은 피카소가 어떤 내용도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함구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림들이 이럴 것이다라는 설들이 많은 게 또 이 게르니카예요. 일단 게르니카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자고요. 때는 193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내전이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도 같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1936년부터 39년까지 3년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스페인 내전 여러 가지 그 이념들의 충돌이죠. 그때 이 게르니카라는 마을에 독일 히틀러 군대가 폭탄 투하 실험을 하거든요. 그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건이었어요. 이름 모를 한 마을에 했던 폭탄 실험, 콘도르 비행단의 폭탄 투하 실험이었고요. 그걸 허가해준 그 당시 정권이었어요. 프란시스코 프랑코라고 하는 스페인의 쿠데타 인물이죠. 자, 이렇게 덮어질 뻔한 사건들을 전 세계에 고발한 것이 피카소의 붓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숨길 수가 없었겠죠. 기자들에 의해서 이 만행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요. 이때 파리에 머물렀던 피카소는 스페인의 홍보를 위해서 파리에서
37년도에 있을 만국 박람회에 스페인관에 걸 수 있는 그림을 위해서 이걸 그린 거예요. 스페인 내전은 피카소에게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해밍웨이도 소설에 쓰기도 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다가 그렇고요. 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도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인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은 것이 스페인 내전이었어요. 자, 이 사건은 무려 6천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1,0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대요. 폐허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도 게르니카를 가봤거든요. 한 5년 전에 가봤어요. 지금은 상처는 치유된 듯 도시는 아름답습니다. 예쁘고요. 흔히 여행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가세요. 야고보 성인의 길을 따라가는 스페인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 길, 북쪽 루트 가운데 이 길을 거쳐가게 돼요. 게르니카를 지나기도 하거든요. 프랑스 출발해서 빌바오 쪽으로 북부 라인을 가게 되면 게르니카라는 마을을 지나게 돼요. 아름다운 마을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잊지 말자, 아픔을 기억하자라는 게르니카 안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피카소의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한 타일로 그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레이나 소피아에 있는 것이고요. 자, 게르니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참담함을 알리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이 피카소이기도 해요. 그럼 그림의 내용들을 볼까요? 일단 좌측에는 뿔난 소가 있고요. 나보다 먼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정말 오열하고 울부짖는 여인이 있고요. 바닥에 칼을 손에 쥔 채 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또 고통받는 신음하는 말도 가운데 보이고요. 횃불을 든 여인도 보이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폭탄 맞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투우는 스페인의 대중문화거든요. 그리고 투우사는 칼을 들고 있고요. 다가오는 소의 심장을 찔르면서 경기는 끝나요. 이것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가 다가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다가오는 난관들이래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 상처와 난관들,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투사의 몸짓이라는 거죠. 문제들이 왔을 때 달려오는 소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끝내 그 극복해서 일격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스페인 문화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사의 칼이 꽂혀야 되는데 그 칼이 부러져 있잖아요. 칼이 부러져 있고 이 칼을 든 투사, 이 남자는 죽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패배, 대중들의 패배, 민중의 패배라는 거죠. 권력 앞에 패배하는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를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소를 보세요. 소는 강력하게 서 있잖아요.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의 주체,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예로부터 이 말은 대중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민중. 투우 경기에서 또 처음에 말 타고 등장을 해요. 투우사가. 그런 말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중들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촛불을 들고 있는 여인이에요. 횃불이하고 촛불이네요. 진실의 빛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빛 앞에 모든 어둠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나보다 먼저 죽은 아이를 들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삼각형의 구도잖아요. 피에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겁니다. 전쟁은 잊지 말자. 그리고 이런 참담한 결과는 되풀이되지 말자라는 게 전 세계인의 바람과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유엔의 안보리 이사회 뒤에 배경에 있다가 이제는 그 통로죠. 복도 프레스존에 걸려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기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유엔의 프레스존에 걸려 있습니다. 게르니카뿐만 아니라 피카소는 전쟁의 참혹함과 참담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3년 전이었을 거예요. 2022년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피카소 전시를 했었어요. 예술전당에서요. 저도 그 그림 봤거든요. 거기에 한국에서의 학살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팩트를 보시면 좋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전시가 될 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파리 피카소 미술관이 있으니까
프랑스 여행 가시는 분들은 파리 피카소 미술관에 있는 한국의 서약사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술은 없다, 예술가만 있을 뿐이다라는 이 곰브리치의 말을 사뭇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술은 뭐가 중요해? 예술가들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거지 라는 말도 있어요. 오죽하면 앤디 워홀이 그런 말도 안 했지만 앤디 워홀이 했다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대중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이 말과 연장선상에서 예술가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이 말을 했던 곰브리치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예술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 예술가들의 행동과 예술가들의 모든 결과들이 우리의 미술 사조를 만들어 왔다라는 그런 존경에 대한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예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말을 전달하고 싶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작가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활동이 예술이다라는 이 말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만 하는 것이 예술이 아니고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내 감정을 어떤 결과나 행위를 통해서 느껴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을 보셨을 때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것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다라는 그 말도 나의 소중한 감상평이니까.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했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